안녕하세요. 2차 성과 발표의 사회를 맡은 황유빈. 박혜민입니다. 어느덧 KPBL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경희 패션 베이스 리딩 프로젝트 줄여서 KPBL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활동 보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약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부터 CES 2025 참관까지 정말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7명의 각기 다른 전공과 강점을 살려 연구를 준비하고 진행해온 과정이 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CS 파견 준비, 현장에서의 인터뷰까지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유빈 팀원님, 그 중에서도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에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생생한 기술 혁신을 경험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혜민 팀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CES 2025에 직접 가서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보고 인터뷰를 통해 업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죠. 먼저 6개월 동안 진행된 KPBL 프로젝트의 과정과 핵심 활동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저희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희대학교 교육혁신사업단에서 주관하는 KPB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KPBL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KPBL 프로젝트의 핵심 활동 중 하나가 바로 CES 2025 참관이었습니다. CES는 세계에서 최대 IT 가전 전시회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저희는 CES를 통해 미래 사회의 혁신 기술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Problem Based Learning PBL 방식을 적용하여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CS 참관 전 저희는 연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여 학생을 선발하고 오리엔테이션과 사전 교육을 통해 PBL 방식과 CS 관련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가 특강과 미니 PBL 실습을 통해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고 SDGs 및 ESG와 CS 기술을 연계하는 방법을 탐색하였습니다. CES 현장에서 저희는 기술 트렌드를 직접 조사하고 현장 인터뷰 및 컨텐츠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동문 창업 기업을 홍보하였고 경희대학교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기업 및 전문가와 소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CES에서 경험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CS 참관 이후 저희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팀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연구 내용과 발표 자료를 수정하고 보완하였고 1월 20일 오프라인 성과 발표회와 2월 6일 온라인 발표회를 통해 최종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으로 컨텐츠를 첨가한 정진서 팀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박혜민 그리고 황유빈 팀원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컨텐츠 결과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CES 2025 관련 컨텐츠를 파견 전, 중, 후 단계로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파견 전에는 정보 전달, 활동 로그, 인스타툰 컨텐츠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파견 중에는 인터뷰와 브이로그 컨텐츠를 쇼폼 형태로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파견 후에는 연구 마무리 및 성과 발표회를 준비하였으며 현재 촬영본이 이에 대한 결과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파견 전 제작한 정보 전달 컨텐츠에 대한 소개입니다. 총 11편을 제작했으며 CES 토파보기는 CES 2025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담았고 관심 기술 소개하기 위해서는 저희 팀원들이 사전 조사하며 선정한 관심 기술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로그 콘텐츠에 대한 소개입니다. 총 14편을 제작하였으며 KPBL 활동 내용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하여 구성했습니다. 저희의 활동 사진을 담은 카드뉴스뿐만 아니라 쇼폼 영상도 함께 제작하여 전반적인 프로젝트 과정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활동 사진과 함께 저희의 파견 전 활동을 소개해드리자면 KPBL에 선발된 후 오리엔테이션과 1차 사전교육을 가졌습니다. 그 후 PBL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저희는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니 PBL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촬영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장민주 PD님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도 진행하였습니다. CES 2025 기업인 레디큐어와 EP의 현직자 특강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가지며 CES 파견 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스타툰 콘텐츠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저희의 여정을 소개하고자 이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총 12편을 제작하였으며 선발 과정부터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CES를 위해 준비하는 저희들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본 영상은 인스타툰으로 저희의 KPBL 파견 전중 후 모든 과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견 중에 제작한 브이로그 콘텐츠에 대한 소개입니다. 총 24편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CES 전시장을 보여주는 오버뷰, 인터뷰 비하인드, 기업 기술 소개, KPBL 팀원들의 쿠키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CES에서 저희들의 활동과 그에 대한 현장 분위기, 소개된 기술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니 보다 현실감 있게 활동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콘텐츠에 대한 소개입니다. 총 26편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그중 9편은 인터뷰한 기업을 소개하는 인트로 영상, 17편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7명의 KPBL 팀원들이 사전에 정한 관심 기업들을 실제로 인터뷰하였으며 질문도 각자 궁금했던 점들로 정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I'm good. We're from Gyeonggi and we'd like to ask some questions to you. First of all,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your company, Sony? Yeah, absolutely. So I'm Karina. I work for Sony. I'm more on the retail side, so I do the field. So I do more so on the sales. But here at Sony, what we're doing today and what I'm in charge of is going to be the Zin booth. What the Zin booth consists of is 3 portions: spatial reality capture, Okabe, which is our motion capture technology, as well as displaying it in a 3D world via our headsets. Really cool. Yeah, really cool stuff. Thank you. That's a quick question. What is the main goal of your group? Like, how does it improve people's life? Oh, what it really does, and it's really cool, it's making creation more accessible. So typically for the spatial capture, for instance, making a 3D asset takes a lot of time. You're doing polygons, you're putting textures on there, and it's a lot. It takes a lot of resources to make a 3D asset. Where now all you need is a camera, a cell phone, and our software that's going to be coming out later this year, which is very easily accessible to most people. And now you're able to take any object and make it a 3D asset. So it's making that creative process way more accessible, way more affordable, way more seamless, and now anybody can be a creator. That's amazing. It's super cool stuff. Yeah, absolutely. Thank you. So the last question is.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인 CES 테크의 도합 93개의 게시물이 업로드되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가치 있는 경험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콘텐츠 결과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전공 7명의 팀원이 모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6개월 동안의 여정이 어느덧 세계 무대인 CES에서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의 모든 순간이 쌓이고 쌓여 이런 결과물이 나오니 정말 값진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총 87개의 콘텐츠를 만들어 양과 질을 모두 담은 활동이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활용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희 7명의 팀원은 한마음으로 CES라는 경험과 관련 지식을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CES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희대학교만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하여 미래 캠퍼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열정을 다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뜻이 맞는 팀원들이 모여 팀별로 진행한 PBL 연구 활동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활동을 위해 미국 최대 규모 IT 박람회 CES에 다녀왔는데요. 다들 CES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공 지식을 어떻게 확장시켰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각 팀별로 연구 발표를 보시겠습니다. KPBL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의 연구 발표에 앞서 저희의 연구의 큰 주제는 세상을 살리는 경희대만의 전 지구적 고유값 방향 부하기였습니다. 이 큰 주제에 따라 3팀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문제를 직접 찾아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PBL이라는 방식에 따라 디지털 헬스, 교육, 환경이라는 세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 목표는 경희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실, 기업들의 우수한 연구들을 발굴하고 탐방하여 경희대만의 고유값과 고유 방향을 드러낼 수 있는 CES 전시 및 참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PBL을 수행하며 세계적인 기술 프론티어 현장인 CES에서 적용, 분석,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개요에 따라 어떻게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CES에서 얻게 된 인사이트가 무엇이었는지 이후 있을 각 팀의 발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한 대학생 건강관리 혁신을 주제로 발표할 박혜민, 신지혜입니다. 우선
AI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핸드폰, 챗GPT, 자율주행차? AI는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무한합니다. AI is going to fundamentally change the way we live and work. 이처럼 AI는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CES 2025는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이번 CES의 핵심 키워드는 AI 기술의 실질적 응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3번에서도 강조됩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건강관리 혁신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쿡케어 서비스를 소개하고 경희대학교 건강관리센터와 연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CES 2025에서 확인한 AI 기술을 쿡케어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저희는 3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경희대학교 교내에서 우리의 제작 기술이 긍정적 방향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주제인가? 둘째, CES에서 적용 혹은 응용 가능한 주제인가? 셋째, 체육학과 생체의공학을 공부하는 저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신지혜 팀원의 전공과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인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는 3가지 맞춤형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AI, 디지털 헬스, 챗봇.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건강과 대학생 관련 이전 연구와 화제를 찾아보았습니다. 대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다룬 논문을 시작으로 대학생의 건강관리가 교내 생활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및 진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 연구를 통해 쿡케어의 연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건강 관련 서비스를 도입할 때 이용자의 수요를 탐색하기 위해 의료 접근성과 이용 간의 관계를 다룬 논문도 참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는 대학생이 교내 보건실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경희대 국제캠퍼스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6%의 학생이 건강관리센터의 위치나 운영시간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캠퍼스가 넓고 단과대학이 분산되어 보건실의 접근성이 낮으며 웹사이트나 지도에서도 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정보대학관에서 건강관리센터까지 도보로 약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교내 무인 편의점 운영으로 상비약 구매가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사례 분석입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주요 특징을 저희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닥터 AI를 통해 저희는 AI 챗봇을 활용하여 간단 처방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 나만의 닥터의 주요 특징을 통해 24시간 접근 가능한 간단 처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포레스트에서는 건강관리센터 접근성이라는 단일 문제를 간단한 AI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페이서를 통해 이용 현황, 예약, 처방 안내 등의 기능을 통합해서 단일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링닷을 통해서는 보조적인 AI 역할을 통해 초기 진단과 데이터 분석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저희는 파견 전, 중, 후로 연구활동을 나누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 전에는 쿡케어와 관련된 기업 및 기술을 조사했고, 파견 중에는 유사 시스템 구현 기업을 탐방했습니다. 이후에는 CES와 접목시켜서 저희 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보는 과정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파견 전에 연구기업 분석과 리스트를 작성해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기업을 효과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각 기업의 주요 기술, 특징, 효신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 리스트를 작성하고 방문 순서와 위치를 정리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파견 전 저희는 총 5개의 관심 기업 중 쿡케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EX 헬스케어는 저희의 초기 진단 부분과 K바이오 헬스케어는 저희의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부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도비스 그룹은 다양한 인기종을 수집, 관리, 분석, 시각화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중 시각화 부분을 어떻게 저희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 관심 기업으로 설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의 데이터 흐름도 있고요. 저희의 프레임워크는 프론트엔드는 다트플로터와 스트림릿을 활용을 했고 AI는 욜로와 허깅페이스의 오픈소스로 나와있던 코 메디컬 챗을 사용했습니다. 백엔드는 플라스크를 활용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학번과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교내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기본 문구와 건강관리센터의 위치, 근처 약국 정보를 표시했고 이용 시간이 아닐 때에는 간단처방 서비스만 제공되도록 구현했습니다. 간단처방 페이지는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간단처방을 제공한 후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진단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예약 및 초기 진단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예약 페이지로 넘어가 예약 가능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고 관리자는 예약 조회 버튼을 통해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용 현황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건강관리센터의 이용자 수와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자는 실시간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실시간 시연어로도 설명드린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은 학번일 때는 접근을 할 수 없고 유효한 학번을 입력하시면 접근 후에 센터의 위치와 약국 정보 그리고 이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 처방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와 AI가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고 이 부분은 초기 진단 쪽에 저장이 되어서 사용자가 예약 시 관리자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이용 현황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예약 버튼을 누르면 예약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 현황 또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시연 관리자 페이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리자는 예약 관리 쪽에서 초기 진단과 예약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용자 수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쿡케어 시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저희는 CES20에 깊이 다이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쿡케어 서비스를 실제로 교내에 적용했을 때 두 가지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건강관리 중요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더라도 초기 사용자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둘째, 유입된 사용자가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할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CES2025에서 EX 헬스케어에 방문했습니다. EX 헬스케어는 특정 질병인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 개발된 앱을 CES의 핵심 기술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질병이라고 장벽을 느끼는 사용자를 더 쉽게 유입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익숙한 체중계를 활용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저희는 건강관리센터 내 인바디 기기와 쿡케어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인바디를 통해 측정된 체성분 결과를 기반으로 쿡케어는 개인 맞춤형 식단 추천과 운동량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바이오 헬스케어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K-바이오 헬스케어는 처방약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약물 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저희는 쿡케어에 처방약 자동 기록 기능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간대에도 학생들이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대면 상담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글로벌 기업들 사례를 통해 인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 헬스케어는 수면과 식이 관리를 AI와 융합하여 단순 질병 예방을 넘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옴메드라는 기업은 전기만 있으면 병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국 기업의 확장성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제약이 많았지만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쿡케어 서비스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24시간 비대면 서비스로 간단한 처방 제공. 둘째, 실시간 이용 현황 확인. 셋째, 건강관리센터 위치 및 운영 시간 정보 제공. 넷째,
초기 진단 서비스, 5번째, 예약 서비스, 6번째, 인바디 결과를 자동 기록 및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 6가지 기능은 CES 2025에서 배운 시사점을 바탕으로 추가된 결과로 쿡케어를 실제로 상용화했을 때의 초기 사용자 접근성과 꾸준한 사용자 유지라는 2가지 주요 장벽을 효과적으로 타파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다음 3가지 의의를 가집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 설계로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센터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둘째, AI 챗봇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초기 진단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했습니다. 셋째, 쿡케어는 경희대학교 내 의료 서비스를 넘어 대학 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를 마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의미 있는 고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교내 적용 가능하면서 CES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반영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체육학과, 생체의공학과, 인공지능학과의 전공과 강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떠오른 건강과 AI의 결합이란 키워드는 CES에서도 주요 트렌드로 주목받았으며 기술의 빠른 발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 기반 헬스케어 기술의 국내외 적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인터뷰를 통해 비교하며 글로벌 시야를 넓히는 동시에 이를 직접 개발한 쿡케어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를 맡은 에듀테크 팀의 안연우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융합 교육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의 SW 기초소양 과목은 대부분 자유이수 교양으로 개설되어 있었으며 모든 학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문헌조사를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이 큰 학과일수록 SW 교양 교육이 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전공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 과정을 생각해보고 이를 융합 전공 수업으로 개설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경희대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CES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저희의 전공과 강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술디자인대학 외국어대학 학생이니만큼 예시로서 예술인문 융합 전공 수업의 형태로 지도안을 제작하였고 강의의 큰 주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생성형 AI가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를 주제로 수업을 개설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문헌 연구와 CES 탐방을 통해 프롬프트 작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구는 ICT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SDG의 4번 양질의 교육에 기여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강의의 형태를 모색하고자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3가지 선행 연구로부터 챗GPT와 메타버스가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함께 사용된 교육 활동에서는 대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자기 효능감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킨다는 효과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문학작품의 느낀 점을 창작을 통해 표현하고 메타버스 전시회를 개최하는 프로젝트 형식이 예술디자인대학과 외국어대학의 융합 강의에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연구 사전 단계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기업을 조사하고 파견 중에는 유사 기업을 탐방하고 강의 지도안을 제작하였으며 파견 후에는 강의 지도안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파견 전에 방문하고자 했던 연구기업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했던 기업 이외에도 저희의 연구와 관련된 부스는 최대한 많이 방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개의 기술로부터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페르소나 AI입니다. 해당 기업은 인터넷 연결 없이 활용하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생성형 AI와 프롬프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하면 더 좋은 응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큐라이트입니다. 큐라이트는 쉽고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을 제공하는 AI 챗봇입니다. 이번 기업에서도 사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에 따라 답변의 결과가 달라지며 저학년 학생들은 명확한 질문을 잘 하지 못하기에 원하는 답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선 페르소나 AI와 큐라이트를 보며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는 수업 내에서 프롬프트를 스스로 점검하고 발전시켜가며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버디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사회 기술 연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상 캐릭터의 표정도 바뀌고 실제 상황이 제시되는 것을 보며 메타버스가 의사소통의 방식을 확장시켜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링고시티입니다. 링고시티는 생성형 AI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탑재한 영어 교육 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융합된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며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실제와 같은 환경으로 공부에 대한 동기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생성형 AI와 메타버스의 융합이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강의의 이름은 AI 시대의 언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교육 모형은 SW 역량 함양을 위한 강의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으로서 저희의 전공 분야를 살린 예술 디자인대와 외국어대의 인문예술 융합 수업을 예시로 개발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 학생들은 문학 작품을 소재로 디지털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함양과 학생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 전공 분야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5주차 수업 중에서 3에서 8주차의 지도안을 제작하였습니다. 3에서 4주차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은 플립러닝 퀴즈와 학습 목표를 안내받게 됩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자 반응 중심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반응 형성 단계에서는 실제 AI 창작 그림을 보며 학생들이 어떤 키워드가 프롬프트에 사용되었을지 맞춰봅니다. 반응 명료화 단계에서는 프롬프트 작성법을 PPT 자료와 함께 학습합니다. 이때 AI 그림 생성에 자주 활용되는 보조 키워드를 학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학생들은 프롬프트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받고 본 차시에서 3개의 그림을 붙여놓고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 심화 단계에서는 2인 1조로 모여서 간단한 주제의 그림을 생성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프롬프트 강의 자료 제작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의 도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융합전공 수업에서는 비전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프롬프트 작성 기법 중 5가지 규칙만을 학습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이 수업에서 진행할 프로젝트는 80일간의 세계일주 도서를 활용합니다. 80일간의 세계일주 프로젝트를 선정한 이유는 본 도서의 특징과 그 내용이 디지털에 접목된다면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도서를 활용한 수업 사례가 많았으며 학습자가 줄거리를 만들어내고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 도서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80일간의 세계일주 프로젝트가 포함된 인문예술융합 수업의 5에서 8주차 지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난 주차에서 간단한 주제로 그림 생성을 실습했기에 이번 주차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놀러 갔던 여행지를 생성해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후로는 프로젝트와 학습 목표를 안내받습니다. 반응 형성 단계에서는 80일간의 세계일주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모둠별로 도서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는 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학생들은 어떤 장소, 어떤 문화적 요소를 그림에 담을 것인지 상의해야 합니다. 주제는 2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읽으면서 가보고 싶거나 인상 깊었던 나라를 그림으로 생성하고 그 외에 소개하고 싶은 상식 또는 문화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읽으면서 미래적인 배경을 상상하고 이 장소나 물건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묘사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소개하고 싶은 상식 또는 문화 요소 1가지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프롬프트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종본을 메타버스에 전시해야 합니다. 전시가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끼리 피드백과 느낀 점을 나누고 우승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메타버스 전시회의 최종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인상 깊은 장소를 묘사하고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문화 요소를 더하는 과업인 첫 번째 선택 주제의 예시입니다. 영상 속 전시에서는 빅벤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상과 PDF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옆에는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한 문화적인 요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인도에서 한 여성이 화형에 처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데요. 이러한 감정이 잘 나타난 어두운 분위기의 창작 그림과 사티 제도에 대한 영상이 함께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이 인도 사원의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구타를 맞는 장면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되는 등의 사원 문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주제에서는 미래적인 모습을 상상하고 상식 요소를 추가하는 과업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미래적인 모습을 구현한 그림입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일본의 축제와 서커스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의 잘 발달된 축제 문화를 소개하고 VR로 이를 감상하는 주인공의 미래적인 모습을 상상하며 제작된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차, 코끼리, 배 등을 타고 다니는 주인공이 미래에는 하이퍼루프 열차를 타고 하루 만에 세계 일주를 하는 상상 속 그림입니다. 상식적인 요소로는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증기기관 열차가 등장한 시대였기에 그의 역사를 담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업을 인문예술 융합전공 수업에 적용한 강의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연구의 시사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활용입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상호작용의 방식을 확장시킬 수 있고 더 다양한 시각에서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롬프트 학습을 통해 문맥 파악과 어휘 이해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속에서 과업을 찾아냄으로써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의 수업과 유사한 강의가 경희대학교에 개설되었는데요. 2025학년도 서울 캠퍼스 배분이수 교과에서 강성범 교수님의 수업 9주차 생성형 AI와 창작의 경계에 저희의 프로젝트가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의 강의안은 각각의 단일 전공 수업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술 계열의 경우 브랜딩 강의,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문학 수업, 공학 계열의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집중하여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성형 AI와 소통의 장을 확장시켜주는 메타버스의 결합은 이처럼 다양한 전공 수업에 적용할 수 있고 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희는 CES 탐방을 통해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들이 교육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연구 과정에서의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강의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사이클 팀의 발표자 최재현입니다. 저희 팀은 스마트 AI 분리수거 시스템이며 리사이클을 설계 및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AI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도의 한 환경운동가는 쓰레기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잘못 분류된 자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원들이 잘못 분류되어진 채로 폐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를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폐기물로 인한 비용을 줄이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교내에서 벌어지는 분리수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AI 기술을 결합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2%의 학생이 교내 분리수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경대학,
행복기숙사 등 서울 캠퍼스뿐만 아니라 제2기숙사, 우정원 등 국제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경희대학교 곳곳에서 벌어지는 공동의 문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 인원의 절반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무의식적인 행동을 뽑았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편의성을 우선시하여 무의식적으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적인 참여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AI 분류 기술을 결합한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 스마트 분리수거 시스템, 일명 리사이클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분리수거율을 높임과 동시에 사용자의 무의식을 의식적인 참여로 전환함으로써 SDGs의 목표인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조성, 12번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촉진, 13번 기후 행동 강화, 14번, 15번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연구 진행은 CS 파견 전, 파견 중, 파견 후로 나누었습니다. CS 파견 전 단계에서는 연구 기업을 효과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각 기업의 주요 기술, 특징, 최신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 리스트를 작성하고 방문 순서와 위치를 계획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작성했습니다. CES 2025에서는 다양한 감각적 효과를 사용한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각적 효과를 사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의 약 60%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시각적 효과가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자이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 미모를 선보였습니다. 가장 위쪽에 달린 전구를 통해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귀여운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시너리스케트 회사에서는 초미세 입자 분쇄기를 통한 후각적 효과를 활용해 재미있는 몰입감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각적 효과를 활용한 사례는 CES에서 자주 볼 수 있었고, 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ES에서 본 AI 분류 기술 활용 사례입니다. 국내 기업 대동에서는 자동으로 열매, 썩은 줄기 등을 분류하여 재배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AI 기반 식물 재배기를 선보였습니다. 식물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어 사용자가 관리를 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서는 AI가 특정 물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특정 원하는 물품만 분류하여 옮겨주는 3D 비전 시스템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 ENT 회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교차로 관제 시스템을 선보이며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탐지 및 분류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분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렇듯 AI 분류 기술은 정확성, 효율성, 자동화의 이점을 활용하여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기존 문헌과 CES에서 보았던 기술들을 적용하여 시각적 자극을 통한 사람들의 인식을 유도함과 동시에 AI 분류 기술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분리수거 시스템 리사이클을 설계하였습니다. 리사이클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될 쓰레기가 카메라에 인식되면 시스템에서 객체를 인식하고 AI 모듈로 전송합니다. AI 모듈은 학습된 웨이트 파일을 기반으로 객체를 비교하며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웨이트 파일과 객체 정보를 비교한 결과 가장 유사한 값을 시스템으로 다시 전송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DB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된 클래스에 따라 지정된 색깔로 전구에 불을 밝힙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가 쉽고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리사이클의 세부 요소입니다. 분류 기술은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학교 분리수거 규정에 맞추어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 유리, 종이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간소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사이클의 모식도입니다. 뚜렷한 색 구분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를 더욱 강조하였으며 측면에는 취지 및 설명을 적어 사용자가 리사이클의 기능과 목적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내 벌어지는 폐지를 재활용하여 환경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사이클 시연 영상입니다.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리수거는 학생들이 쉽고 실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헌 자료와 CES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각적 자극은 AI 기술을 활용한 피드백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쓰레기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주는 스마트 AI 분리수거 시스템 리사이클은 지속 가능한 캠퍼스 환경 문화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재 저희 팀 연구는 시각적 효과만 사용하였지만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청각적, 후각적 요소를 도입하거나 독일의 피펀드 제도, 이마트의 오메란 챌린지 등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높은 AI 정확도가 들어간다면 대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느낀 점입니다. 약 6개월간 진행한 K-PBL 연구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ES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의 기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담아낸 제품을 선보였듯이 저희 팀도 교내 문제를 발견하고 저희만의 스토리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기업 사례를 조사하며 기술 발전도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팀원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AI와 IoT를 활용한 공학적 접근 방식을 접하며 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고 CES 현장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들의 목표를 직접 경험하며 연구의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리사이클가 경희대학교를 더 나은 학교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리는 경희대만의 전 지구적 고유값과 방향 찾기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스마트 솔루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캠퍼스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대주제 아래에서 연구를 진행했으며 각 팀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쿠케어는 AI 챗봇을 활용한 교내 건강관리센터 앱 서비스 구축, 에듀테크는 프롬프트 활용 방안 및 메타버스 강의 지도안 제작, 리사이클은 AI를 통한 자동 쓰레기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캠퍼스 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직접 구현해보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쿠케어, 에듀테크, 리사이클라는 이름으로 CES 무대에서 기업과 교류하며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이를 논문식 보고서로 제작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희대학교 교내에 필요한 건강 문제와 학생들의 기술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며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진로로 삼고 각자의 강점을 드러내며 뜻깊은 성장 경험을 이뤄냈습니다. 교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스토리를 저희의 열정으로 풀어나갔으며
이는 곧 저희 K-PBL 프로젝트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희 패션 베이스 리딩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제작과 연구 수행을 병행하며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했기에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배움에서 열정을 발견하고 열정에서 협력을 실천하며 협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학습을 넘어 배움의 열정을 실천한 바꾼 이 경험을 통해 저희는 더 큰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